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예상보다 빨리 인적 쇄신안을 발표했죠.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지명인데요. 취임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인적 쇄신 카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새누리당은 이완구 후보자가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이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대통령이 이 인적 쇄신화 청와대 개편과 함께 이 총리 교체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완구 총리 카드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이 박사님부터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학점으로 매긴다면 B+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긴 어떤 한데요. 이유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그 인적 쇄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는 뭔가 약간 좀 특단의 카드를 내걸 필요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건 역시 뭐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안 지켰다라고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을 좀 기용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결국은 친박계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결과적으로는 친정체제 강화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우리 장성호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첫 정치인 출신 이제 총리 후보자인데요. 예. 우리 이 박사님이 B+ 오시면 저는 A0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YTN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쇄신 제1호는 국무총리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바로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특히 우리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총리로 청구할 정도로 야당과의 소통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대역하는 그런 지금 총리 후보자고 그리고 삼선 출신의 원내대표 또 충남도지사를 해서 공무원 사회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그래서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의미를 보면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정 일체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당이 어떤 지역주의 정당으로 이런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충청권을 배려하는 아주 좋은 카드를 저는 선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개혁 입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A0 정도 주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보다는 우리 장 교수께서 더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자,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이제 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가 되면은 이 내각의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열이 당에서는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완구 총리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당과 청와대 또 청와대와 이 정부 또 정부와 정부와 또 당과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세 사람 간의 관계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먼저 장성호 교수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이 지금 연거푸 지금 세 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청문회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그 파헤치는 그런 청문회로 흘렀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세상에 아주 천하의 인재를 구해서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총리도 지난번에 2번이나 낙마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어떤 인적
쇄신이랑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엄격한 청문회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이 그럼에도 빚어졌다. 불구하고 네. 친박이 우연의 일치라도 이렇게 쌍두마차 트로이카로 간다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 정치를 수행한다는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워낙 뭐 정치를 다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위계라든가 또 뭐 선후임 관계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치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이 친박 너무 친정 체제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걸 일단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 여망 아니겠습니까? 그 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당청 간의 소통도 있지만 당청 간의 소통이 그동안에 약간의 약간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민하고의 소통이라고 네. 보거든요. 최근에 연말정산 논란 부분도 그렇고 결국 국민하고 소통 부분을 해결하려면 조금 광범위한 그 인적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조금 좀 안 된 것. 그래서 너무 순혈주의로 좀 흐르는 아쉽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청 간의 관계에서도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최근에 청와대 간에 약간의 좀 그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는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에 대한 친정 체제 역시 더 강화되는 그런 그 양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이완구 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친박계 내에 어떻게 보면 중심 그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중심 인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친박계가 그 오히려 더 결집하게 되는 그런 또 그 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김무성 지도부하고 충돌이 더 가열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친박계 출신의 어떤 이 총리, 부총리들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을 하는 면은 강조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이 박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오히려 또 이 당과 청와대 또 당과 행정부와의 관계가 조금 거꾸로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근데 말씀이신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저는 상당히 좀 축소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현실적인 역학관계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참 이렇게 처신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봤을 때는 정치적인 대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지켜볼 어떤 네. 관전 포인트 같기도 합니다. 자, 이한구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잘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의문인데요. 뭐 오랫동안 이제 정치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검증은 됐지만 벌써 지금 둘째 아들 병역 면직 의혹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이 석박사 논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박사님 잘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그 고위공직자, 제가 보기엔 총리까지는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고 장관 네. 정도는 그 예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고 자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온 그런 그 편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다른 그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불거졌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덜 불거질 그런 가능성은 있다. 제가 보기에 의외의 악재,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아들과 관련한 그런 의혹들은 어떻게? 네, 잘 근데 풀려질 이미 것으로 적극적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해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근거 자료들도 나름 이제 잘 챙겨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야당이 보기에 이완구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았습니까? 네.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도 그렇게 제가 보기엔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무난히 청문회 통과할 것 같죠? 우리 장 교수님 생각도. 그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고 네.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송급 검증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과거 역대 보면 현역 의원 출신이 청문회 통과율은 100%입니다. 네. 탈락률은 거꾸로 얘기하면 제로죠. 그러나 곳곳에 지뢰가 있을 것 같고 뭐 도덕성, 청렴성, 재산 또는 뭐 위장전입, 이중국적, 논문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청문회 때 단골 메뉴 아닙니까? 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차남의 병역 이것은 2008년 10월 26일 날 신체 검사를 해서 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입대를 해야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더 해서 4급 판정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미시건에서 재건 수술해서 5급을 판정해서 이것은 이제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네. 재건 수술은 이제 당연히 이제 5급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물증은 있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이런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잘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한구 후보자가 이 총리 지명 직후에 가장 강조했던 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게 쓴소리,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원내대표가 됐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청와대와 어떤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신년 할애에서 각하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로서 과연 직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박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선 뭐 우리나라 지금 정서상은 어찌됐건 위계상으로 그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그 구조기 때문에 더욱이 또 이분이 또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명하복 체제에 굉장히 또 익숙한 분이고 그래서 잘 모시는 방향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 뭐 정치적으로 이분도 물론 야심이 있긴 합니다만 대권 유력 대권 주자로 이제 반열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오르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색깔을 지금 현 국면에서 드러내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그리고 친박계에 지금 중심 인물이 없는 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친박계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네. 오히려 그 세력을 업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책임 총리제가 이 이완구 총리를 통해서 한번 좀 실현되길 기대하는 좀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름대로 소신 있는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총리를 하려면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죠.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 대통령제 자체가 순수 대통령제보다 훨씬 강화된 이승만 대통령 때 사사오이 개헌을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장관 들어가는 것도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원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엄격하게 삼권 분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 총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라는 있을 수밖에 것은 없다. 대통령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기관을 확립해서 대통령의 통치체력을 구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인적 쇄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뭐 미미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야권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이 문고리 3인방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직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 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일단 유임이 됐어요. 월요일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있을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뭐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우리 장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소통을 해라.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가고 그리고 내각 전체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전체가 심기일전해서 네.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자 이런 것이고 뭐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조치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이쯤에서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이것은 이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어떤 후속 개각 또 청와대 어떤 인적 개편, 뭐 소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진퇴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결국은 뭐 정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긴 한데요. 그 이제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선호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이 청와대 어찌됐건 인적 쇄신이 개각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 인사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야 새 인물이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그 첫 출발은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을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청와대 인적 쇄신 다 마치고 나서 그 일 자체를 김기춘 실장이 마무리 짓고 나면 그만두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뒤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여론의 좀 동향도 좀 살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정도의 인적 쇄신에 여론이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글쎄요, 김기춘 실장이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만둘 거라고 보는데 네. 이미 그 이슈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을 좀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인적 쇄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동시에 하면은 효과가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포스트인 국무총리를 내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그 후에 중량감에 있는 인사 지금 누군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이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제 총리 지명을 받다 보니까 이제 후임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굉장히 앞당겨져서 뭐 빠르면은 뭐 다음 주, 뭐 2월 2일 뭐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출사표를 냈습니다. 일단 이주영 의원과 또 이 유승민 의원 간의 뭐 양강 구도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찌됐건 그 친박계가 아직은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또 청와대 영향력이 여전히 좀 있고 또 청와대가 국정 주도권이라든가 또 그 내년에 있을 그 총선 관련한 그런 그 주도권도 여전히 좀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주영 의원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김무성 그 대표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간절히 좀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어찌됐건 당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특히 그 공천 개혁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그 유승민 의원을 원하긴 할 것이나 네. 친박계가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단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주영 의원에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주영, 유승민 의원 두 후보 가운데 아직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당청 관계가 또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역시 이주영 의원이 아무래도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뭐 당청 관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박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냐면 PK 대 TK인데 이주영 의원이 이제 PK 4선 의원이고 그리고 대구 남을 유승민 의원이 3선 의원 아닙니까? 네. TK이고 어떻게 봤을 때 이주영 의원은 PK면 김무성 의원이가 사실은 PK가 같고 이런 것이 이제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지난번에 해수부 장관 퇴임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영 장관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다. 이것은 과거에 그 박성효 대전시장이 대전은요 그런 발언을 조금 당원들이 네. 이렇게 되새기지 않을까 국회의원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주영 의원은 떠오르는 친박이고 그리고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은 과거의 원조 친박이지만 지금 대통령과 상당히 조금 약간의 소원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영 전 장관이 좀 앞서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야당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또 이제 선거 유세가 있었는데 굉장히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조차도 뭐 제대로 뭐 이 당내 경선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흥행이 좀 부진하고 또 지금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의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없지만 당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네. 막판에 국민의 이목을 지목시킬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완주를 포기하는 것, 그거 말고는 지금 달리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그냥 끝까지 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보기에는 말씀해 주시죠. 예선 때 박주선 의원이 탈락한 것이 저는 가장 뼈아픈 장면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3위로 올라왔으면 막판에 누굽니까? 지금 박지원 후보랑 네. 막판에 연대를 해서 하면은 문재인 의원과 치열하게 쟁투가 일어날 뻔했는데 거기에서 장사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